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차 과목인데도 제가 나옵니다. 손사 2020년 손해사정 이론. 강의를 맡은 윤성열입니다. 손해사정 이론이 1차 과목으로 내려온 지 2014년도, 13년도에 내려왔나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뀌면서 이게 1차 과목이 됐잖아요.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 이제 2차 과목으로 다시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손해사 이론을 1차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해가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만약 이게 2차 과목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는 지금 제 수업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또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거 내후년에 보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1차를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1차, 혹시 뭐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1차는. 그러니까 1차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나중은 나중에 고민하면 되고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은 사실 이게 손해사정 이게 뭐예요? 사실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예요. 뭐를? 손해가 발생한 뭐 결국 보험회사 기준으로 보면 보험금을 결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의 일관의 과정들을 말해요. 사실 손해사정 이론은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생명보험도 이제 조사 업무들을 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보험과 관계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손해사정 이론 취미로 공부하는 거 지금 다 보험 전문가 손해사정사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보험을 반드시 필요하죠, 이 보험. 보험은 뭐예요? 이게 한자로 지킬보, 그리고 험할 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보험의 개념인데, 결국 이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 이론을 말해요. 보험 이론인데 더 넓게 보험이 태어나게 된 그런 과정들, 우리 리스크 오늘 공부할 건데, 리스크 관리론, 또 위험 관리,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순수한 보험 계약법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총망라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넓히면 사실 매우 넓어요. 책 이만큼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리스크 관리론만 해도 이만큼씩 되는 책들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실 다 공부할 필요 없고 학자 될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합격만 하면 돼요. 뭐 1차 합격만 하시면 돼요. 1차 합격한다는 건 저희가 이제 교재를 다 수정해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문제까지 하면 순수 이론은 한 180페이지, 150페이지 되고요. 문제 뒤에 기출 문제들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이론을 100점 맞을 쓸 수 있죠, 물론. 100점 맞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거 뭐지? 왜냐하면 모든 수험 교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70점? 80점만 맞으면 돼요. 100점 맞은다고 2차 10점 더 주고 시작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1등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1등 아니면 성에 안 찬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적합하지 않아요. 1차는 그냥 합격만 하면 돼요. 절대평가잖아요. 2차는 진짜 눈 뒤집혀서 공부해야죠. 근데 1차는 너도 붙고 나도 붙고 이게 다 좋다라고 마냥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절대평가니까 기준치가 넘어가면 주는 거예요. 합격증. 그건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세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하면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 하면 계약법이나 업법보다는 손사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달달 외운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손사이론도 전체적인 보험과 보험 앞에 나오는 보험 경영과 이 또 보험 계약법적 내용들이 중복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머릿속으로 잘 굴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보험 경영에도 가깝거든요. 이제 배우게 될 리스크 관리나 이런 리스크 관리 같은 거는 위험 관리론 자체가
보험회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해가 수반돼야, 이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제가 문제에 나오는 답, 지문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고 있어서 약간 뭔가 말이 달라졌을 때 풀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사정 이론은 너무 고득점 요구하지 마시고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만 맞아도 충분하다. 예.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따라가시면, 예, 그리고 기출문제 또 제가 또 이제 문제풀이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동반된 상황에서 그 정도만 푸셔도 충분히 점수 받으실 수 있다. 사실 계약법 같은 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법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잘 암기만 하면 되니까. 손사 이론은 전반적인 보험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이제 보험에 처음 접하시는, 물론 뭐 실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계셔서 모든 이 포커스의 강의를 그쪽으로 맞출 수는 없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처음 보험을 접한다는 분들 기준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왜 보험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난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아까 제가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이라 그랬잖아요. 자, 출제가 40문제 나오거든요. 1차 40문제잖아요. 각 과목당 40문제 나와요. 40문제에서 처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된 이제 리스크 관리론 쪽에서 한 15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뭐 페릴 해자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경영과 관련된 뭐 요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고, 보험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보험사는 뭐 언더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뭐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약법하고 중복되는 거, 이제 뭐 피보험이익이나 이런 보험 계약법적인 부분들에서 한 15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해야죠. 그리고 계약법만 공부해도 손사 이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2차 과목일 때는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 계약법을 합쳐가지고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이론 부분과 리스크 관리나 이런 이론 부분과 계약법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과목이 이 손해사정 이론이었는데, 이게 손해사정 이론과 계약법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약법만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을, 어법은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이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믹스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왜 여기서 이 내용이구나. 뒤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딱 짜집겨가지고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 또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하나 설명했죠. 보험이 뭐예요? 이게 위험할 때 그 험자거든요. 이 보자는 이제 지키는, 보호하다 이 보자예요.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그럼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험은 위험이 존재할 때 보험이 있는 거예요. 자, 보험 왜 드세요? 들은 거 있죠? 다 들어서 들어요? 그런 것도 있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강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 수 있어요. 또는 보험 들으셨죠? 남편분 뭐 보험 들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보험 다 하나씩 들잖아요. 그죠? 왜 들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험은, 자, 이 손해사정 이론 강의를 시작하면 먼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리스크. 이 위험이잖아요, 영어로. 리스크, 위험인데, 이제 이 리스크, 아까 얘기했던 보험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결국 보험의 시작은 이 리스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할 게 리스크랑 좀 이제 구별되는 개념들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볼 건데, 페릴, 그리고 해자드. 제가 왜 영어로 쓰냐면,
이게 다 위험으로 해석되거든요. 이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 보험은 위험이 있어서 생겨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위험을 정의할 때 크게, 자, 이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라고 보험을 정의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 설명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 보험 들 때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뭐라고 설명하냐면, 손실이 발생할 불안감, 손실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위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아까 설명했듯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자, 이거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걸 보험을 설명해요. 자,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험을 설명하게 됩니다. 불확실성 자체는 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도 불확실성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해요. 그쵸? 내가 이걸 뭐 투자를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순수 보험 이론에서는 손해의 측면만 강조합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해요. 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엄밀히 말하는 리스크 관리에서는 이제 이게 경영학적 마인드잖아요. 리스크 관리에서는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보험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익이 났다고 보험금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해의 기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스크를 전부 다 손해의 기준으로, 자, 이거를 하방 리스크, 상방 리스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린 결국 손해의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제가 불확실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게 불확실성인가? 제가 어디 밖에, 요즘에 아파트들 되게 좋잖아요. 요즘에 거의 인덕션 많이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 가스보일러 많이 썼잖아요. 가스보일러를 딱 켜고 가면, 요즘에는 인덕션 해놓고 나가면 집에 불을 켜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안 잠긴다면서요. 점검하라고. 저는 그렇게 좋은 동네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건, 요즘 기준 말고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가스불 켜고요. 국을 막 바글바글 끓는다 생각하고, 외출하고 나갔다고요. 근데 나갔다 돌아오는데 집이 불타고 있네. 자, 걱정돼가지고, 집이 다 불타네? 보험회사에 뜨르릉 전화를 겁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화재보험 좀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겠죠. 가입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줘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제 위험이 없는 거예요. 왜? 위험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손실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실의 가능성. 자, 이미 불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손실이 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불확실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100%의 확률과 무조건 안 나. 이 두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100%의 확률과 0%의 확률 요 사이. 이해 가세요? 요 사이를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험은 이 리스크라는 건 리스크 없으면 보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험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불확실성은 사고 발생이 아예 없거나 사고 발생이 이미 났다라면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교재도 내가 내용을 설명했는데, 따라서 사고 발생 확률이 존재할 때, 즉 0%에서 100%는 아니고 그 사이에 존재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보험이라고. 이게 리스크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이 보험 별로 가입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죠? 높은 사람은 사고 가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은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이 불안감에서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끄집어 나가서 연계되는 게 주관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Subjective risk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영어도 제가 다 쓰는데 영어도 적어 놓으세요. 다 같이 보면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이 주관적 위험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주관적 위험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게 불안한 심리잖아요, 사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요게 이 주관적 위험이에요. 자, 이 불안한 마음의 심리. 자,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듯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 이 불확실성의 개념에서 무지의 개념도 생겨나요. 이 불확실성을 넓게 아예 모르고 얘가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분명 불안해야 할 사람인데 불안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무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성, 리스크 관리 리스크 중에 불확실성에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아예 내가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애기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 횡단보도 막 건너가죠. 막 뛰어가잖아요. 저 위험한 거 모르는 거예요. 저 위험하잖아요.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요 무지, 요것도 불확실성의 넓은 범위에는 포함이 돼요. 자, 지금 주관적 위험을 제가 왜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요거는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보험 가입과 무보험 상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 보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위험해요. 누가 봐도 보험의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 안 한단 말이죠. 자, 이거 뭐로 설명할 거냐의 문제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이거 뭐 얘기해도 되겠죠. 강정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강정호. 뭐 있어요? 음주운전 있죠, 그쵸? 강정호. 또, 요즘에 윤창호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음주운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음주운전하면 내가 사고 위험할 거라는 걸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이걸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관적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뭐냐? 나 사고 안 날 거지. 음주운전하면 정신이 더 또렷또렷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주관적으로는 위험이 있는데도 본인은 그 위험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무지도 표현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설명해 볼까요? 어떤 친구들은 주관적 위험이 딱 봐도 많아 보여요. 제가 실제로 저희 한 모임 중에 하나는 걔는 맨날 술 먹거든요, 진짜.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일 끝나고 또 술 마신대요. 그 패턴이 계속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자기 괜찮대요. 야, 너 보험은 들었니? 야, 너 고지를 아직 보험을 안 하셨으니까 뭐 고지 의무 이런 게 있어요. 내 내용을 정보를 야, 소주 맨날 3병, 흡연 뭐 다 해요. 누가 봐도 걔는 위험이 높아요. 누가 봐도 걔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심근경색 및 모든 질병의 한 집단체 같은데 보험 가입 안 해요. 돈이 없어서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주관적 위험에는 포함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 근데 보험 가입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 위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 위험. 자, 그럼 결국 이 주관적 위험은 불확실성에서 이게 파생되는 건데, 불안감에서부터 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뭐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린 발생 가능성만 설명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보험의 수요들이 솔직히 생겨나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이 주관적 위험은 뭐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지. 주관적 위험은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위험인데도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봐도 누가 봐도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안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해하면 되지 뭐. 적지 마요. 제 강의 시간에 적어보세요. 전 눈 마주치는 거 좋아하니까. 감사해요. 맞춰주셔서. 그러니까 결국 이 주관적 위험으로 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계약법적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처음 보험을 접하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관적 위험과 관계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험회사 기준으로 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을 보험 가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보험회사 보험 가입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죠? 보험 최대한 가입을 시켜야 우리 나중 가면 공부하겠지만 보험회사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서 뭐예요?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받은 금액만큼 이제 지급도 해야 되고, 이거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 심사업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가지고 주는 거. 자, 그러면 결국 보험회사는
이 주관적 위험이 만약에 주관적 위험이 높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보험 가입하겠죠. 아유, 난 불안감이 나타나. 전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보험, 이 주관적으로 위험이 낮아요. 나는 별로 위험성을, 이 사람 누가 봐도 아까 잡았던 제 친구 같은 애. 걔는 누가 봐도 위험하잖아요.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를 가입시킬 수 있는 게 사실 또 요거를 자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위험을 잡아 끌어야 돼요. 그럼 뭐 끌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주 중요해요. 마케팅. 보험은 광고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보험회사는 요 주관적 위험, 이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어디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주관적 위험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불안한 여기 불확실성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 강조하면 돼요? 이걸 강조하면 돼요. 자, 혹시 그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남자가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이 동부화재 광고인데. 또는, 팝콘장, 요즘에 뭐 현대산 광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두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뭐, 피하면서 여기가 터져가지고 여기 뭐 뻥튀기 하던 분이 손해보는 거, 그런 거, 그분은, 이씨, 뭐야, 갑자기 내가 장사하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경우를 광고하는 거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애들이랑 나랑, 이 행복이 깨질 수도 있겠다. 이게 뭐예요? 뭘 조성하는 거야, 다? 이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뭐예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뭐를? 이거 위험한 거네, 이거? 이럴 수도 있겠네? 자,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화재가 날 수도 있겠네? 또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금방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네? 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지 모르겠네. 저희 막내 애기가 좀 아파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플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 했죠, 당연히. 자, 근데, 갑자기 놀다가 아이들이 어떤 식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럼 뭐예요, 결국 이 불확실성,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관적 위험은 보험사의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뭐예요?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사전적으로 주관적 위험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의 심리 상태에 따라 평가되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평가해요. 그게 그냥 주어진 책 기준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적을 거 있어요? 없죠? 그냥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질문하는 거는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 자, 주관적 위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은 사실 보험을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 불확실성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은 결국 주관적인 상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주관적 위험은 사람마다 다르다. 객관적인 동일한 사고에 놓인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고 안 가입하는 게 결국 이걸로 결정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높은 사람들은 뭐 말 안 해도 가입할 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요 부관적 위험을 통한 마케팅적인 기법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자, 우리 나중 가면 공부할 건데, 요 선호자에다 나는 위험을, 이게 선호형이 있고, 위험 중립적인, 그리고 위험 회피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을, 이거 적지 마세요. 이따 나중에 책 뒷부분에 나와요. 대부분은 다 위험 회피형의 사람들이에요. 자, 보험 하나씩 다 드는 사람, 이유가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그럼 이 위험 선호와 중립적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것들이에요. 요거는. 자,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자, 또 하나 이제 뭐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 주관적 위험은 그러면 여러분들 없앨 수 있을까요? 주관적 위험을.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상태니까 객관적인 뭐 통계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 가시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 자체는 이런 위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보험적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를 해석하는 게, 이 불확실성을 내가 설명했고, 자, 이번에는 편차라고 쓰기도 하고, 뭐 차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베리에이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보험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자, 하나는 아까 불확실적인 감점, 불확실성이라고 위험을 설명하는
이건 어디예요? 보험 소비자, 보험 계약자 측면에서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이거 반대로 보험사적 기준이에요. 보험회사. 자, 이거는 편차, 예측치와 결과치의 차이. 요렇게. 자, 요걸 가지고 보험을 이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위험 없으면 보험 없다. 이번에는 그 위험을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수험생분들, 다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자, 이 중에서 한 명만, 주사위를, 한 명 나와가지고, 우리 주사위를 던지게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게 하는데,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아, 이거 주사위 너무 힘들면 동전을 합시다, 동전. 동전 던지면 앞 아니면 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동전 던져가지고 앞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아니에요? 세워지기도 하나? 동전 세워지진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 나나요? 앞 나오거나 뒤 나오거나, 그죠? 자, 근데 반드시 2분의 1 확률로 나오냐고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던졌는데 다 전부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수를 만약에 늘리면 결국 비슷하게 가는 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적용돼. 이게 통계. 자, 내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험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험을 관리할까를 설명해요. 사실 이거는. 자, 보험의 통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돼요. 이 통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이 결핍을. 통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예상 결과치하고 예상 결과치와 실제 결과치의 차이라고 말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0채의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100채의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100채의 집은 늘 홀수에는 2채가 불이 타고 짝수에는 1채의 집이 불이 탄다요. 예를 들면 짝수에는 2채가 100채 중에서 2채가 불이 타고 홀수해에는 1채의 불이 탄대요. 자, 그러면 한 2년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정해질 거 아니에요. 2년에 몇 채 타는 거예요? 2년에 3채는 탄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2년에 3채를 탄다 그러면, 자, 이 한 집 기준에서 짝수예요. 100채 중에 2채. 우리 집이 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100채 중에, 그러면 100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100채에 해당하는 한 집, 두 집, 이 불난 한 집, 이 집이 불타고, 이 집이 불탄다고 가정할 때, 얘는 어떤 거예요? 확률적으로 50분의 1로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해에는, 두 번째 해에는 한 집이 불이 탔다. 그럼 100분의 1로 나한테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보험 가입한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결국 한 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2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보험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보니까 매해 그렇게 타니까, 자, 이제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매해 그렇게 타니까, 그럼 자, 이 집들이, 이 100채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겠죠. 자, 마을, 요즘 분여회 무섭잖아요. 그죠? 아파트 분여회 보니까 집값 올리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고, 우리 아파트는 분여회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혼나고, 부동산 막 죽여버린다면서요. 분여회에서. 이거 분여회 한 분이 왔다고 칩시다. 그분이, 야, 우리 분여회 회장님이, 우리 이거 맨날 2채, 1채 불타는데 이러지 말고, 자, 이 집값이 다 한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아파트 1억이면 좋겠네. 자, 1억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그러면 돈을 일정 부분 모아봅시다. 이 한 채 타면 다 타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니네 집에 있는 거 너 금 팔고, 넌 쌀 갖다 주고 해가지고, 우리 일정하게 좀 모아봅시다. 모아가지고, 매년 우리, 재작년에도 2채, 작년에는 1채, 그 전에도 1채, 그 전에는 2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보자. 이 분여회장님이 똑똑한 거예요. 그 분여회장님이 그렇게 모아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집집마다 요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N분의 1 해가지고 돈을 거둘 수 있겠죠?
자, n분의 1로 보험료는 아니지만 아직 보험료가 아니니까 얘네가 일정하게 돈을 모을 수 있겠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 너도 오늘 두 채. 자,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두 채 돈 주는 거예요. 아, 내년엔 한 채. 오케이, 한 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요 기법이. 요 통계, 요 두 채, 한 채. 사고 발생의 확률. 즉, 통계를 이용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 편차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떤 해에 만약, 제가 교재에도 실어놨는데, 어떤 해에 만약 세 채 타면 어떡할까요? 어떤 해에 한 채도 안 타면, 이런 상황이 생겨나겠죠. 요게 이 편차가 이거예요. 예상은 두 채와 한 채로 했는데, 이 두 채와 한 채가 다 꼭 그렇게 떨어지냐?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전 앞면, 두면 던지는데 내가 10번 던져가지고 확률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번하고 5번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동전 10번 던졌는데 7번 나오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무식하게 10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요 편차. 예상은 5대5예요. 예상은 5대5인데 예상은 5대5지만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데 교재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뭐 시험에 막 나오는 용어는 아니니까 이해만 하세요. 자, 이 모집 이게 결국 나중 보험을 가면 이게 위험의 다수성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저는 한 번 던지면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 나올 수도 있잖아. 자, 반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2분의 1의 확률인데 내가 2번 던졌으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2번 다 나올 수도 있죠. 자, 이 기준의 편차가 너무 크죠? 한 번 하고 2번 하고. 자, 근데 만약 내가 한 2,500만 번 던진다 해보세요. 그럼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1250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꼭 그렇게 나오겠냐고. 아니요. 1260만, 1240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요 차이와 처음 한 번 던졌을 때 2번, 0번 요 차이는 이 편차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기준점에서. 여기가 더 적죠? 자,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 나와요. 요거는 줄일 수 있어요. 자, 이 불확실성에 의한 주관적 위험은 줄여지지 않는데 요 편차는 0에 가까울수록 표준 편차는 적어지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수가 늘어나면 예상치는 거의 맞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주사위로 설명해 볼까요? 주사위 6번 던지면 6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확률상으로. 근데 그 6분의 1의 확률이 6번 던지면 딱 한 번씩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고요. 근데 6천만 명이 던져봐요. 그럼 거의 비슷하게 1000만 1명, 999만 명. 이런 식의 기준이 비율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아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혹시 여러분들 정선 가봤어요? 정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카지노. 안 가봤어요? 제 친구 중에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저도 몇 번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이 러시안 룰렛 아세요? 이게 휙 돌리는 거 있잖아. 그럼 뚜루루루 돌아가다 여기 딱 쓰잖아요. 뚜루루루 돌아가는데 여기 뭐 골드 있고 실버 있고 뭐 2배, 뭐 3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 확률이 딱 다 있어요. 제 친구가 진짜 걔 약간 서번트 기질이 있어요. 약간 되게 멍청한데 자기가 이렇게 관심 가는 분야에는 그 관심 엄청 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실버라고 있는데 그 실버는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확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걸면 1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 주는 거예요. 얹어서. 그럼 수익률 100%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총 이게 50 몇 개인데 딱 반이 있어요. 그 확률상으로 딱 반이에요. 자, 그러면 2번 하면 한 번 나와야 되잖아. 이게 2번 하면 한 번 나오냐고.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천재예요. 처음 할 때 100원을 걸면 내가 따잖아, 100원. 그럼 내가 깔리죠? 그럼 내가 그때 200원을 거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200원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100원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배수를 늘려가면서 베팅을 하산하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아까 동종 던지기랑 마찬가지야. 계속 하면은 반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거냐면 막 20배짜리, 40배짜리 이런 데 건다고. 그 나오냐고. 내 친구는 야, 이거 2분의 1짜리만 계속 걸자 이거야. 굉장히 논리적이죠. 근데 몇 번 연속 안 나온 줄 알아요? 11번 연속 2분의 1의 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전 11번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관찰 단위의 수가 적으면 그런 확률들이 생겨난다고요.
근데 결국 통계를 보잖아요. 결국 통계를 보면 그건 2분의 1 확률로 나와요.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3천만 번, 5천만 번 돌리면 다 결국은 2분의 1의 확률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말한 그 결과의 차이. 요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위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통계가 적용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결국 예측이었잖아요. 2채 중에 1채 타더라. 100채 중에 2채 타더라. 그 다음에는 100채 중에 1채 타더라. 이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공장 같은 데서, 우리 매년 한 2명 정도, 우리 요즘엔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이 새끼들 얘기해줘도, 꼭 2명 정도는 다치더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뭘 할까요? 이 2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또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보험에서 통계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또 어떤 건설 현장도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겠지만 책임근제 이런 거 공부한단 말이에요. 보험 가입하는데, 근제보험 가입하는데, 근제보험 왜 가입해요? 위험을 느껴서 가입하는데, 그 위험을 가입한 건 여기의 기준인 거고, 여기의 기준에서 뭘까요? 보험료를 막 산정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로? 예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상이 되더라. 그럼 이 통계는 뭘까, 결국? 과거의 기술, 과거의 경험칙, 이렇게 되더라. 이 부녀 회장이 똑똑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돈을 모아보자. 요렇게 보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편차와 예측치의 차이는 어디 입장인가? 이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자의 입장으로 본 거죠. 자, 그럼 부녀 회장이 누구예요? 보험사처럼. 자, 우리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관리해보자. 불확실성을 대비해보자.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우선 주관적 위험이 나왔고, 여기는 예측치와 결과치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객관적 위험. 자,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객관적 위험은 아까 편차하고 똑같아요. 예측 결과치와 실제 결과치의 차이예요. 자, 그럼 차이가 존재하죠. 예측했던 거와 실제치의 차이가 생겨나잖아요. 아까 저 100채 중에 3채 탈 수도 있잖아. 한 채도 안 탈 수도 있잖아. 설명했잖아요. 그럼 편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은 2채로 했는데 3채 탔어. 한 채 더 생긴 거잖아요. 아까 제가 제 친구 러시안 룰렛 돌리면서 11번 동안 실버가 안 나왔다고요. 2분의 1이 11번 동안 안 나왔다고. 예상은 어떻게 한 건데? 2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고 하고 베팅한 건데 11번이 안 나왔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객관적 위험이에요. 즉 예상은 이만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요거는 주관적 위험은 아까 마케팅을 관련해가지고 마케팅으로 이 수요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주관적 위험은 기준에서 내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위험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자, 이 객관적 위험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계속적이 나오면 통계. 이 통계를 통해서 다수의 계약, 이 보험으로 말하면 이제 계약이 되겠지만 아직 보험을 안 배웠지만 다수성을 충족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 러시안 룰렛을 2천만 번 굴리면 2분의 1 확률로 나와요. 주사위도 6분의 1로 아주 무수히 많이 하면 그 기준치가 0에 점점 우리가 예상한 결과치에 맞아진다고. 이건 아주 중요해요. 보험사 기준에서. 뭘 의미하냐면 보험회사가 결국 뭐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고객. 이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상치와 결과치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아주 또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합시다. 생명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사망 시 1억을 준다라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7명 중에 만약 1명이 그냥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8명, 9명, 20명, 21명 중에 1명이 사망하면 그 돈 준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쌀 것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 우리나라 사람들 한 20명, 한 75세 되면 보통 사망하더라.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 죽더라라는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갖고 있던 그 통계 기준으로. 그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 많지 않으면, 내가 보험 2명이 가입했는데 2명 가입하는데 1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보험사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 수요가 많아야 보험사는 결국 이 통계 기준이 맞아떨어져 들어가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여기서 문제 또 나올 수 있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보험회사가 왜 신규 새로운 보험사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신규 보험사의 진입은 쉽지 않아요. 우리 기존에 있던 지금 알고 있던 보험사들도 다 시작했던 보험사를 인수해서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 보험사 한번 시작합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계약해서 계약 1명, 2명 이 아까 얘기했던 수를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예측치와 결과치가 거의 맞아떨어진다 했잖아요. 이 수를 늘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처음에 신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 요 수치를, 일정 수준 수치를 높이기가 어려웁니까? 그러면 보험사 어떻게 하냐? 인수해요, 보통. 보통 인수한다고요. M&A, 합병하거나 인수해요. 그럼 뭐예요? 시작부터 이만큼 고객이 수여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객관적 위험은 보험회사의 위험의 다수성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객관적 위험은 결국 위험이 많을수록 그럼 많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점점 수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객관적 위험은. 자, 객관적 위험이 높은 건 뭐예요? 제일 높은 건. 한 명이 죽을지 살지는 좀 어렵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전 첫 번째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수 있지 뒷면이 나올 수 있지. 이거는 그때가 제일 큰 거예요. 처음일 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은 정확하게 맞아간다. 이게 객관적 위험.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위험의 다수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위험의 다수성 이게 뒤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이 위험의 다수성은 보험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험회사가 신규 진입하기 어려운 건 보험시장에 위험의 다수성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죠. 지문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전 주관식 시험일 때 이런 걸 다 써야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죠. 근데 지금은 주어진 논리를 그 출제자가 그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제 지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지 말고 이렇게 들으시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두 가지 관점을 오늘 지금 설명했어요. 이 리스크를 가지고 이 불확실성의 기념과 편차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불확실성은 인간의 수요와 관련이다. 보험 수요와 관련된 이 주관적 위험을 설명하면서 편차는 결과의 차이. 그럼 결과의 차이는 뭐다? 이 객관적 위험을 설명하는데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치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는 수를 늘리고 많이 굴릴수록 줄어들고 예측은 어떻게 된다? 맞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 문제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서 설명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사정 이론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또 리스크를 더 분류해야 되거든요. 좀 해볼게요.